병원에서 혈압 재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재세요.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순 혈압계로 재야만 이게 진짜 내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혈압을 재는 순간 긴장해서 혈압이 10에서 20 순주 밀리미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고혈압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스스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의사도 어렵습니다.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도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정 의사 입장에서는 고혈압약을 처방하고 싶다면 환자에게 고혈압을 만들기 쉽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는 순간 대부분 평상시보다 혈압이 10에서 15순주 밀리미터 정도 올라가거든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도 그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 수치가 환자의 실제 혈압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만약 병원에서 잰 혈압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면 그건 환자분의 혈압 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죠. 환자의 가장 정확한 혈압을 파악하는 방법은 24시간 혈압 감시 장치를 착용하고 하루 활동을 하면서 혈압 변동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이 저렴한 검사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순 혈압계의 락사와 전자 혈압계의 정확성 혈액의 압력을 물의 높이로 환산하면 거의 10m에 달합니다. 만약 혈압계를 물로 만든다면 10m짜리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체이면서도 비교적 무거워 압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순이었습니다. 순이 14cm 올라가는 압력을 140순주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순 혈압계만 고집하며 의사가 순 혈압계로 재야만 내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혈압을 재면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10에서 20순주 밀리미터 올라갑니다. 순 혈압계와 의사의 청진 소리를 듣는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순 혈압계와 거의 동등하거나 더 정확한 전자 혈압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을 잴 때 굳이 순 혈압계를 찾지 마십시오. 만약 집에 순 혈압계가 있다면 오히려 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현재로서는 팔뚝형 전자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혈압, 언제 어떻게 재야 할까?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 가장 높고 이외로 활동하다가 오후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만 재면 본인의 고혈압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도 바쁘게 활동하다가 재면 활동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고혈압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을 안정시 혈압, 레스팅 블러드 프레셔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곳도 없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잰 혈압이 140, 90순주 밀리미터를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을 재야겠다. 그럴 때는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재지 마십시오. 아무런 증상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집에서 10분 정도 괜찮네 하며 쉬다가 혈압계를 꺼내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혈압이 측정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수치는 무시하세요. 한 번 더 측정하십시오. 그 두 번째 잰 혈압을 본인의 혈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꾸준히 하시면 누구보다 본인의 가장 정확한 혈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팔뚝형 전자 혈압계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5만 원대 수준에서도 인증받은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6만 원 넘어가는 제품을 굳이 살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혈압계를 구입하라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소금의 진실, 나쁜 식습관이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사람들에게 평생 지중해식이나 가장 담백한 한식만 먹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먹겠습니까? 어쩌다 삼겹살도 먹어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는 것이 인생이죠. 중요한 것은 건강식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반적인 건강식단 유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묻는 질문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입니다. 많은 유튜브 클립이나 책에서 짜게 먹는 것과 고혈압은 관계없다는 내용이 나와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도 어디선가 관계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라서 삼투압 때문에 나트륨, 소금의 주성분, 이 물을 많이 끌고 가서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과학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소금을 배출합니다. 실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트륨 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정상인이라면 짜게 먹어도 혈장량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릴까요? 수많은 연구 분석 결과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투쟁도피 반응, 파잇 오어 플라잇 리스판스 이라고 부르는 호랑이를 만나거나 불이 났을 때처럼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쳐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이 생기죠. 그 순간 혈압은 200순주 mm를 넘고 심박수는 150bpm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은 마치 싸우자는 건가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만약 이런 자극적인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오랫동안 항진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살이 찌고 짜게 계속 먹으면 이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결국 혈관에 변성이 생기면서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는 것은 한 번 먹었을 때는 몸의 균형이 맞춰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짜게 먹으면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해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돌입하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 결국 기질적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짠 음식뿐만 아니라 단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등 모든 자극적인 음식에 해당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내 혈압에 부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절박한 경고, 비만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 근육의 크기가 동일할 때 비만이 되면 몸에 훨씬 더 많은 부위에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야 하는데 혈액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심장벽도 두꺼워지긴 하지만 몸이 살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더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만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10월이나 11월이 되어도 반팔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사 기능이 매우 항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사 기능이 항진되면 혈압과 맥박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심장의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신생아는 굉장히 빨리 뛰고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듭니다. 살이 쪄서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는 것은 대사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이 오고 대사증후군, 높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상태가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혈관벽의 변성, 즉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가장 빠르게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비만이라면 살을 빼는 것입니다. 적어도 40대나 50대 이전의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약보다 당장 살을 빼면 고혈압과 당뇨가 사라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뇌졸중을 앓고 있거나 60대, 70대가 넘어간 분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일 수 있고 다른 위험 요인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일단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환자분들에게는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운동,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는 정도로 조언을 드립니다. 아스피린, 꼭 이런 사람만 드세요.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과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라 만든 약물입니다. 당시에는 천연물 신약이었던 셈이죠. 대부분의 약물이 천연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약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투여해보니 멍이 들거나 출혈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연구하다 보니 이 약이 혈전을 덜 생기게 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 같다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약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약 성분이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항혈전제이지 혈전 용해제가 아닙니다. 흔히 피를 묽게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피를 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 공급, 백혈구는 면역 담당, 그리고 혈소판은 약 일주일간 혈전 형성을 담당합니다. 혈전 형성은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이 생기면 혈소판들이 몸을 던져 그 부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빵처럼 혈관 손상 신호만 생기면 이 혈소판들이 즉시 달려들어 혈관을 막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아닌데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 내벽이 파열되면서 그 안쪽이 패이게 되는데 혈소판들이 이걸 보고 출혈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출혈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혈소판들이 마구잡이로 혈전을 만들어 결국 혈관이 막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복용시키면 혈소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혈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혈전 생성 가능성이 낮아지니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까요? 출혈 위험이 없으면서도 혈전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 즉 동맥경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사소한 충격이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비빔밥만 먹어도 이 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가 자극받아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이것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혈전 경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이 출혈 문제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명백하게 약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따라 드실 약이 아닙니다. 복용해야 한다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절대로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환자분들에게 보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의 약품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운동 후 커피, 반드시 이것 주의. 남성분들이 인생에서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주로 40대 이후입니다. 20대, 30대 때는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회식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하다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치에 오르고 여유가 생기면서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너무 과격하게 운동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갑자기 상상 이상으로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하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집중됩니다.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대개 심장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할 때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급사 또는 뇌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의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은 중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이미 뇌졸중을 앓았던 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일주일 정도 운동했으니 충분하다거나 같은 운동이라 질려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잘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하루 한 잔 괜찮을까? 커피에 대한 임상 연구는 사실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보탈 임상시험, 피버텔 클리니켈 트라이얼, 이라고 하는 인허가용 임상시험은 환자들을 동등한 조건에 놓고 한 그룹에는 이 약, 가짜 약을, 다른 그룹에는 진짜 약을 주어서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뒤 약의 효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대상으로 이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가짜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진짜 커피를 마시게 한 뒤 3년 동안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커피를 언제, 몇 잔 마시세요? 라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변수 통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원래 없는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 물질입니다. 약물처럼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뇨작용, 각성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좋은 효과도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으로 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믹스커피 마셔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너무 마시고 싶으면 한 잔 정도는 드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한 잔의 커피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을 철저하게 복용하고 혈당을 잘 재고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커피는 본인의 몸 증상에 맞춰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루에 4-5잔을 마셔서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이 오거나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그때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커피는 아주 가볍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